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목요일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입니다. 12.19 부정선거에 대해 나는 덕본 거 없다. 끝! 이렇게 한마디 찔끔 발언하고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온 박근혜 대통령. 오늘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비서들 앞에서 밝힌 내용이지만 그게 어딥니까?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입니다. 의혹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그런데 누가 과연 밝히겠다는 거죠? 혹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인가요?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밝힌다고요? 그러니 잠자코 기다려라. 이런 말이었네요. 그럼 의혹을 밝히겠다가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맞겠지만 밝혀질지도 모른다. 법원이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야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씨 희망대로 사법부 판단이 나오려면 대법원까지 갈 테니까 3, 4년은 좋게 걸릴 거고 결국 자기 임기 동안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최후 통첩이나 다름이 없는 얘기였군요. 헐, 정말 무섭습니다. 여론 좀 볼까요? 이거 차마 전해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 좋네요. 이 댓글 청와대가 안 보시나 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 나온 민주당 논평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도 뒤늦게 한 말씀 하셨는데 내용은 동문서답이군요. 이런 내용인데, 자, 청와대의 동문서답 왜 이렇게 심각한지 이 질문에 답해주는 국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당시 부인에서 또 다른 그 정치적인 그 논란이 좀 주장이 제기됐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그 패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과연 보도를 하느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보도가 좀 과도한 보도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뉴스에는 저희들 그 언론계에서는 그 뉴스는 여러 가지 이제 뉴스의 특성에 따라서 보도를 얘기를 분류도 합니다. 그런 분류는 이런 그 패션이나 이런 정치에는 그런 거는 연성뉴스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정치권에서 지나친 언론 보도에 대한 간섭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조금 뭐랍니까, 너무 경직된 것보다는 서로 또 타협적이고 좀 조화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점에서는 대통령의 패션이 오히려 좀 더 강조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지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 의원과 MBC 이사장이 서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동문서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니까 청와대에 있는 그분으로서는 왜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는지 이해할 수 없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영방송 MBC 이사장이라는 분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밝히라. 이런 당연한 요구에 이거 비밀이다. 내 동선이 파악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 이런 뚱딴지 같은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설마라고요?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200을 썼든 400을 썼든 업무 추진비 집행 절차라든가 기준에 맞게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가 썼는지, 저는 어디에서 썼는지,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거? 개인 호주머니로 혹시 가져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아니고요. 양심은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바로 내줘야죠. 그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썼는지, 어디에서 썼는지, 누구와 썼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에서 누구와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요.
저희 동선이 다 파악되면은 저 업무 지장이 좀 생깁니다. 국정원입니까 지금? 예? 국정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닌데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동선이 파악되면 뭐가 지장이 있습니까? 그 제가 학교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고는 그런 그건 답변을 할 아니고, 수가 그건 없는 아니고, 거죠. 동문서답.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런대로 재미있다고요? 네. 이 진실 보도를 통한 시청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저희 고발뉴스.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 신문을 딱 한 번만 훑어보고도 몇 %가 거짓말인지, 또 자기 회사 해직 언론인 수가 적다고 생각했는지 2배가량이 해직됐다, 이렇게 답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MBC 노보는 혹시 안 보세요? 예? MBC 노보나 아니면 딱 한 번 봤습니다. 그 제가 여러 번 좀 보시고 노조원들의 이야기를. 80%는 거짓말이라서 저는 한 번 보고 안 봅니다. MBC 해직 언론이 몇 명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해직원이 한 10명 되죠. 예? 10명 되죠. 예? 7명 아닙니까? 7명. 여섯. 7명이잖아요. 이분 한 분도 안 만나보셨죠? 예? 예, 안 만났습니다. 예. 왜 안 만나봅니까? 그러니까 해직 언론인들이 기자는 취재해야 되고 PD는 빨리 복직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문서답 하는 이상한 나라에서는 동문동답, 서문서답 하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해직되나 봅니다.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해고자 수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지휘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기왕에 저는 한번 잘렸으니까 더 이상 해고될 일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로지 진실과 국민만 무서워하면서 정진하겠습니다. 그럼 고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3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593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12.19 부정선거에 대한 천주교계의 일치된 규탄 움직임, 저희 고발뉴스가 그때그때 전해드리고 있죠. 해외에서도 비상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죠. 어젯밤 서울 시내에서 천주교 신자들의 제3차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 표창원 교수도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 고발뉴스가 요즘 거국 중립내각하의 특검을 요구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표창원 교수와 긴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어젯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천주교 시국기도회 광경인데요. 평신도 400여 명이 모여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3차 천주교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및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과 진상규명과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제3차 천주교 평신도 시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주교 신도들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공동 선을 위해 투신하라고 다그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을 인용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 개입에 대해 신자들은 당연히 항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표창원 교수가 단상에 올라왔는데요. 표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연쇄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을 갖고 일하는 권은희, 최동욱, 윤석열 등 공무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난과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않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없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지금 우리 권력자들도, 우리 새누리당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평화에는요, 진정한 평화가 있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신 무덤 속의 평화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것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국립묘지도 그렇고요. 정말 평화롭습니다. 아무런 주장도 반발도 비판도 없습니다. 지금 아마 박근혜 그리고 새누리당, 국정원, 현 권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무덤 속 평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단언코 반대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히려 시끄러워야죠.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좋아하지 않는 것엔 반대를 해야 하고요. 나쁜 것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종교적 경구를 인용해가며 현재의 부정선거 국면을 풀어나가는 표 교수의 즉석 연설에 평소보다 더 큰 공감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발뉴스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온 표 교수를 만나서 최근 그가 주장한 내각 해산과 중립 내각하의 특검제 주장의 의미에 대해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모든 방송 뭐 다 정리를 하셨는데 인터뷰는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이건 뭐 공식적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뭘 활동을 모두 안 하거나 침묵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각을 해체하라. 예.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라. 그리고 특검을 해라. 이 3단계인데요. 지금 이제까지 근 1년 가까이 끌어오는 국정원 사건의 진실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그 밝혀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이어진 수사 과정이 결국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수사팀장을 배제시키고 전혀 엉뚱한 공안 수사 전문가를 또 팀장으로 앉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라는 게 가장 크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군에서도 사이버 사령부에서 유사한 형태의 그 국정원과 연계해서 대선과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증거들이 다 드러났고요. 보훈처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죠. 재향군인회, 심지어 오늘은 통일부까지 대단히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정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동영상들을 시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틀어줬던 그런 정황들이 또 포착이 됐죠. 이건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 안 드러났을 뿐이지 거의 정부의 모든 부서가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한 그런 총체적인 난국이고 문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 사실 우리 표창원 교수께서는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번 12.19 부정선거의 존재를 알리고 행동에 떨쳐 나선 분인데 결국 그렇다면은 이번 내각, 이번 박정권 자체가 이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감내하기에는 부적격하다라고 선언하신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사실 내각 해체를 통한 거국 내각 이게 얼마나 실현성이 있느냐 듣기는 좋은데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실현 가능성은 둘째 문제고요. 당위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히 그동안 저도 그랬지만 수차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 사과를 하고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규명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전 정권의 문제로 남겨두고 현 정권하고는 관계가 없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어떤 실수에 의한 발언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모두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서 진행된 수사 과정에 외압을 넣고 증거를 인멸했고 그리고 관련된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따라서 진실을 밝히려던 검사 또 경찰관 이들에게 대해서 인격살인적인 행위들을 해왔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현 내각이 그대로 존속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가지 면에서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 자, 먼저 정치권에서는 사실 내각을 해산하고 거국 내각을 한다 하면 뭐 민주당은 좋은 일인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요? 글쎄요, 그건 민주당 내부 사정이겠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일부의 소수 국정원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열심히 일해왔지만 나머지 분들 정청래나 진선미 뭐 이런 그렇죠. 나머지 분들 혹은 당 전체로 봐서는 과연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많은 의문이 뒤따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마 거국 내각 중립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후에 대해서 책임을 나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건 박 정권의 문제이지 우리가 괜히 들어갔다가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분담하고 싶지 않다. 혹시 민주당 쪽에서 연락받으신 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관심도 뭐 표명하지 않고 있네요. 뭐 글쎄요. 그 진상규명 과정에서는 많이 협력을 했죠. 국정조사까지. 아니, 이번 발언 이후에. 아니요. 뭐 지금으로서는 전혀 누구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고요. 사실 최근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나름대로 전향적인 촛불을 드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 의원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촛불 세력과 합류하려는 것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막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왔고 저도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글쎄요, 뭐 그건 저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민주당 개파 내부의 사정은 모르시고. 그렇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니까요. 그건 그들의 몫이겠죠. 우리는 우리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저는 개인은 제 개인대로,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네, 뭐 지난 대선 직후에도 그러셨지만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그냥 무소의 뿔처럼 가시겠다. 좋습니다. 두 번째, 시민사회 반응인데요. 현재 시민사회는 현재 시국 회의라고 하죠.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축이 된 참여연대, 민변 등 한 300개 단체 들어가 있죠. 현재 시국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은 특검제입니다. 하지만 특검제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 이런 어떤 거국 중립 내각 하에 특검제, 이런 얘기는 따로 없거든요. 그럼 시국회의의 특검제와 비교해서 뭐 판단을 해주신다면, 비평을 해주신다면? 일단 특검이란 것 자체가 현재 검찰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의 권력, 현재의 정부, 현재의 내각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특검이 도입된다고 한들 과연 검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의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특히 법무장관과 총리, 비서실장 등의 이 검찰 라인, 또 민정수석 등의 라인은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중립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관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죠. 특검의 수사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권력의 작용이 있지 않는 그런 전제가 없다면 아마 과거에도 여러 차례 뭐 삼성 특검도 그렇고 실패한 특검들이 많았잖아요. 삼성 특검의 아들은 삼성의 특채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쓰라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만이 결국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국회의의 판단이 좀 아니하다고도 볼 수 있나요, 그럼? 글쎄요, 일단은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나온 그 배경도 어떻게 본다면 조금은 좀 매너리즘적인 게 아닌가, 관행적인 게 아닌가, 무엇이 있을까, 뭐라도 내놔야 될 텐데, 과거에도 이런 상황에서 특검 나왔으니까 특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조금 덜 분석적이고 좀 덜 치밀하고 그리고 조금 덜 진지하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특검의 실효성을 따진다면 특검이 행해지는 그 토대에 대한 반성, 다시 말하면 내각 해산이 전제된 특검이라야 비로소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일단 내각 해산이 전제가 됐을 때 만약에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 내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요 핵심적인 라인만큼은 전혀 현 정권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성과라도 거두었을 때 비로소 아마 특검이 제대로 작용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론사회와 퍼블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국감 이전에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 표 교수님의 인터넷을 통한 어떤 제안이 상당히 저는 영향력이 컸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10만 명이 며칠 만에 서명을 했죠? 4일 만에 했었죠. 추가로 20만 명 또 받으셨죠? 네, 20만 명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다 서명을 하셨고요. 엄청난 사실 에너지를 통해서 국정조사가 사실 저는 뭐 추동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인터넷상에서 큰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 트윗 이후에 반응이 좀 적나요? 어떤가요? 좀 너무 어렵나요? 이슈가? 글쎄,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 뭐 서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발언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그런 반응을 자동적으로 일어나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제 지금 상황도 뭐 일단 그동안 국정조사 이끌어온 것도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해왔지만 지금 이것도 저 혼자서 해나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좀 불을 지폈으면 이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언론 등이 받아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힘이 또 나고요. 그래서 혼자 나설 생각은 없으시다. 이를테면은 과거처럼 내각 해산을 촉구하는 어떤 뭐 서명이라든가 어떤 가시적인 행동으로 나설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예를 들어 또 20만 명 혹은 30만 명
서명을 요구하고 청원하고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건 또 상당히 성격이 다른 문제고 정치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시민들께 지난 서명을 두 차례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좀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 할 거냐? 서명만 받아서 결국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런 서명의 끝으로 새누리당에서 그 서명 용지를 받아들였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 이렇게 묵직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큰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과거와 달리 우리 표창원 교수 같은 분은 행동력이 수반된 지식인이라서 더 큰 어떤 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상당히 어려운 아젠다예요. 내각 해산과 거국 중립 내각. 근데 말만 해놓고 뒤따르는 행동력이 이번에는 없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도 사실 있거든요. 일단 저는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스스로도 지금은 전반적인 정리와 재정비 그리고 충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숙제거리로 던져드리고 저는 좀 잠수를 타겠습니다. 자, 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죠. 보다 강력한 상황으로 무장을 하고 돌아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이런 일련의 아젠다를 던지고 계신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비상하다. 부정선거 국면이 사실 내각 해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부 해체인데 정부 퇴진을 사실 요구하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반정부 운동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사법 처리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요구 과정에서 사실 유혈 사태도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표창원 교수께서 상당한 어떤 그 희생을 무릅쓰고 감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번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갈무리를 해주시죠. 글쎄요, 뭐 지금 하신 말씀들은 상당히 선동적인 말씀들이고 저는 그냥 제 의견 이런저런 계산 없이 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제게 어떤 것이 돌아올 것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상황에서 해법이 무엇인가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기자질하는 사람이라 좀 앞서간 면이 있긴 합니다만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저고 제가 한 이야기를 받아들인 측에서 과민 반응을 한다면 그건 그들의 몫인 거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2013년 대한민국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뿐이고요. 이제까지는 제가 그저 한 사람의 화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제시라는 사람으로서 역할은 여기까지 끝이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는 저도 많은 좀 고민과 충전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길고 또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행동에 나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주시하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린 오늘의 고발 리포트였습니다. 독재자 전두환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87년 6월 항쟁, 그때 당시에는 유독 시와 시인이 많았습니다. 참담한 현실 앞에서 긴 말보다는 피눈물을 찍어서 시대의 담벼락에 적던 한 줄 시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공분을 자아냈죠.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연일 황당하고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긴 글 쓰는 게 직업인 저 역시 자꾸 옛날 시집을 열어보게 됩니다. 글이라기에는 너무도 절절한, 그래서 시라고밖에 할 수 없는 날선 단검 한 자루 서혜성 교수가 보내왔습니다. 산문직설입니다. 하루가 그저 하루인 날들을 태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하루로 그치지 않는 날들이 많은 게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해방 이후 68년은 숱한 장기 하루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긴 하루를 일러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4.19가 단지 하루일 수 없고 5.18이 하물며 하루일 수 없거니와 6월 10일 동안 하루일 수가 없듯 MB 정권에 시달리던 주권자들에게 지난 12월 19일은 한낱 하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5년짜리 하루였습니다. 5년 동안 하루같이 기다려온 날이고 앞으로 5년을 기약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대선은
실로 늘 5년짜리 하루입니다. 주권자에게 이날은 5년짜리 하루입니다. 87년 제정된 헌법의 기초에서 말한다면 6월 항쟁 이후 그 하루는 모든 날이자 모든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와 바로 그 부속 도서입니다. 그 하루가 투명해야 5년이 공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권자들은 그 나라 불공정의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날이 맑아도 날이 흐린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루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날을 둘러싸고 대체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국정원과 국방부, 또 보훈처와 행안부, 편향적 안보교육을 향한 노동부까지 누가 무슨 권리로 그날을 사유화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건 주권자가 아니라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질 만한 의문입니다. 그날을 누가 빼앗아갔는가? 누가 5년을 훔쳐갔는가? 그 하루를 아끼는 일은 5년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그 하루를 상실하는 일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차압당한다는 걸 해방 이후 숱하게 겪어왔기에 사람들은 하루에 훔쳐간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예침이 이것입니다. 5년짜리 하루를 약탈해간 자들을 실은 누구나 알기에 그를 잡아들여야 한다고 목을 놓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을 어찌 국가 권력기관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 행위는 직무유기를 넘어 주권자와 역사에 회복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는 벌거숭이의 낫에 분노하지 않는 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빼앗겨 5년만이 아니라 공화장의 심장까지 빼앗길 수는 없기에 오늘 또 고작 촛불 하나에 의지해 광야에 나서고 있는 주권자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 귀부터 썩을 것입니다. 3분 직설했습니다. 자, 고발뉴스 이번 한 주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촛불 집회 현장에서 취재본부 천막 쳐놓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민영화라고 불리는 검은 거래의 음모를 다룬 독립영화입니다. 블랙딜,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인트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원앙소리 아시죠, 여러분? 원앙소리 고영재 감독이 준비하고 계신 영화인데요. 투자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소셜 펀딩 진행하고 있답니다. 지금 자막 나가죠? 구펀딩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봄 개봉 목표라는데요. 조만간 고발뉴스 초대석으로 이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블랙딜,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입니다. And by th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who speaks today with unparalleled authority as one of the world's leading statesmen, Margaret Thatcher. His government has rolled back the frontiers of the state and will roll them back still further. And what's more, millions have already become shareholders. And soon there'll be opportunities for millions more in British Gas, British Airways, British Airports and Rolls-Royce. 세계 최초로 민영화가 시작된 곳은 영국이었습니다. So popular is our policy that is being taken up all over the world, from France to the Philippines, from Jamaica to Japan, from Malaysia to Mexico, from Sri Lanka to Singapore. Privatization is on the move.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민영화 정책을 복사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It is time to reawaken this industrial giant, to get government back within its means, and to lighten our punitive tax burden. And I think to myself,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7개 분야로 시작했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El mandamiento 1 que ha extraído de sus muchos discursos dice así: nada de lo que deba ser estatal permanecerá en manos del Estado. 한국에서는 민영화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단행된 민영화의 규모는 2011년까지 무려 2조 4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Popular capitalism is nothing less than a crusade to enfranchise the many in the economic life of the nation. That is the way to one nation, one people. What a wonderful 각국 정부가 제시한 민영화의 미래는 장밋빛 청사진이었습니다. 이제 민영화가 시작된 지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 장밋빛 청사진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누군가에게 민영화는 요금 폭탄이었습니다. I paid was $837 one month. 또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She died after Mercury Energy cut power to her home and she was unable to use her oxygen machine. I think it's just more money. That's why my wife died. $24. 그리고 누군가에겐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injured in an horrific train crash in Argentina. 민영화의 원조 영국도 대형 참사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6 people have been killed in a train crash at Southall in West London. A high-speed train from Swansea to London crashed into a freight train at Southall station at 1:20 this afternoon. 그런데 누군가는 민영화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두산 건설, 국내 최초 수도권 광역 전철에 민자를 도입한 신분당선 전철. SK건설은 도로, 교량, 고속철도 및 지하철 공사. 건설을 넘어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돈을 나눠 갔습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거액을 주면서 한 청탁은 집권하면은 알짜 공기업을 인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영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2015년부터 민간이 철도를 운영하게 할 계획입니다. 쉴 새 없이 내달리는 민영화. 그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2013년 10월 31일 목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지.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그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